에콰도르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에콰도르는 중국과 미국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새벽 4시 에콰도르 해군안보 작전실이 일제히 경보음을 울리며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단 한마디, 그 한마디로 인해 에콰도르 정부는 세계 최강 대국들과 등을 지는 극단적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대체 한국이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지혜는 감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충격적인 것은 그 말 한마디가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파장.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야심만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성이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카를로스 바스케스 에콰도르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특별차관이죠. 53세 전직 해군 정보장교 출신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악몽 그 자체였죠. 손들어! 배에서 내려! 무장괴한들이 어민 후안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군 정찰 헬기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즉시 지원 요청, 민간인이 위험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절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차관님, 우리 함정으론 접근 불가능합니다. 상대 화력이 너무 강해요. 후안은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어부였습니다. 새벽 3시마다 일어나서 바다로 나가는 70세 노인이었죠. 5 손자를 키우며 30년간 한 번도 조업을 걸은 적이 없는 베테랑이었어요. 아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물려준 배다. 후안이 절규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어선이었거든요. 길이 8m의 작은 목선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소중한 배였습니다. 무장괴한들은 콜롬비아 카르텔 소속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문신을 새기고 최신형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시선이었죠. 늙은이, 입 닥치고 물고기나 내놔. 괴한 중 하나가 후안의 뺨을 때렸습니다. 70세 노인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할아버지! 후안의 15살 손자 파블로가 배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방학이라 할아버지를 도우러 따라온 아이였어요. 파블로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까지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후안이 일어서며 손자를 감쌌습니다. 늙은 어부의 눈에 결연함이 보였어요. 괴한들의 보트 3척이 작은 어선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각 보트마다 무장 괴한 4명씩 탑승해 있었어요. 총 12명의 무장 세력이 할아버지와 손자 하나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헬기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해에서 우리나라 어민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파블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파블로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후은 손자를 꼭 안으며 괴한들을 노려봤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조상들이 200년간 지켜온 바다다.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하지만 괴한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조백년? 이제부터는 우리 바다다, 늙은이. 후안이 떨리는 손으로 생선 바구니를 넘겨주고 있었죠. 30년 베테랑 어부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무장 선박 3척이 작은 어선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이놈들아! 이건 우리나라 바다다. 후안이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죠. 괴한 중 하나가 총대로 후안의 등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민이 자국 해역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었죠. 헬기가 해군 기지로 돌아왔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섬마을 마르타에서 긴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해군 정보장교 카를로스가 뛰어왔죠. 어민 가족 전체가 실종됐습니다. 아버지 로베르토, 어머니 소피아, 그리고 15살 아들 디에고까지요. 로베르토는 마르타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40세의 가장으로 20년간 성실하게 고기를 잡아온 어부였어요. 부인 소피아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오후 2시에 돌아와요. 마을 이장 페드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20년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피아는 마을 어린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였습니다. 온화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18살 아들 디에고는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의 명문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우등생이었습니다. 디에고는 방학이라 부모님을 도우러 왔어요. 마을 주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인데. 대학 진학이 꿈이었어요. 로베르토 가족이 실종된 바다에는 핏자국이 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선은 반파된 채 떠다니고 있었어요. 선체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로베르토의 어린 조카 루이스가 울부짖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도망갈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잡혀간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로베르토처럼 성실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즉시 마르타로 향했습니다. 부두는 처참한 상태였죠. 어선 한 척이 반파된 차에 떠 있었습니다. 촌장 페드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차관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로베르토 가족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마약선 5척이 몰려왔어요. 목격자는 없습니다. 모두 도망쳤죠. 누가 감히 저항하겠습니까? 페드로가 떨리는 손으로 부두에 파손된 흔적을 가리켰습니다. 지난달에만 젊은 어부 12명이 납치당했습니다. 돌아온 건 늙은 어부들 뿐이죠. 젊은 놈들은 마약 운반선 강제 노역에 끌려갔어요. 페드로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차관님, 납치당한 젊은 어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제 노역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페드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약 조직들은 젊은 어부들을 일회용 운반책으로 써요. 바다를 아는 기술을 이용해서 마약을 운반시키다가 위험해지면 그냥 바다에 버려요. 한 달 전 기적적으로 탈출한 어부 마누엘의 증언이 더욱 끔찍했습니다. 저희는 밤낮으로 마약 포장 작업을 시켰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마누엘이 상처투성이인 손을 보여줬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매질당하고 먹을 것도 하루에 한 끼만 줬어요. 동료 셋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탈출은 어떻게 했나요? 마약선이 콜롬비아 해군에 쫓길 때 혼란을 틈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8시간을 헤엄쳐서 에콰도르 해역까지 왔습니다. 마누엘의 증언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마약 조직 보스들은 에콰도르 어민들을 바다 노예라고 불러요. 죽어도 상관없는 도구로 취급합니다. 이런 현실을 직면한 마르타 섬 주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바다를 포기했어요. 차관님, 우리 아들도 어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마을 주민 이사벨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바다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저는 해군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알베르토 장군이 전황지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카를로스 차관, 현실을 봅시다. 알베르토 장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 전력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요. 300톤급 노후 순찰선 8척이 전부죠. 장군이 빨간 점들로 가득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범죄 조직 무장 선박 위치입니다. 우리 순찰선보다 2배 큰 데다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럼 대책은? 없습니다. 장군의 답변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지난주 우리 순찰선 한 척이 마약선 추격에 나섰다가 오히려 포위당했습니다. 승무원 5명이 크게 다쳤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해군이 자국 해역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해역의 70%가 범죄 조직 통제해 있습니다. 어민들은 바다 출입을 포기했고 해상 운송로도 막혔어요. 그때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 남부 해역에서 우리 순찰선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기 순찰선 3색 2호 적함 4척에 포위됐습니다. 즉시 지원 요청. 총성과 폭발음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엔진이 손상됐습니다. 승무원 2명 다쳤어요. 알베르토 장군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지원 나갈 전력도 없고 나가봤자 우리만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다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대통령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 외무장관, 해군참모총장이 긴급히 모였죠.
국방장관 라파엘이 참담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각하, 현재 우리 영해에는 사실상 무법지대입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죠. 상세히 보고하라. 어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만 지난 한 달간 23명이에요. 해상 치안은 완전히 붕괴됐죠. 외무장관 이사벨이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마약 중개기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주권이 위험해졌어요. 대통령이 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카를로스 차관, 솔직한 평가를 하라. 저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다를 포기하거나 외국 도움을 받거나. 외국 도움? 네, 하지만 그 대가가 문제죠. 회의실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적인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운명을 바꿀 전화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무장관 이사벨이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화가 울린 지 불과 1시간 만의 일이었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해답이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솟아났죠. 어떤 내용입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해양 안보 지원을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일 대사관에서 회담을 원해요. 다음 날 저는 미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해양안보 담당관 존 해리슨이 저를 맞이했죠. 40대 중반의 냉철한 인상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차관, 에콰도르의 해상 치안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리슨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갔습니다. 우리도 마약 밀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는구나 싶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최신 순찰함 세척과 해상 초계기 2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리슨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화려한 군함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3,000톤급 최신 순찰함입니다. 최첨단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나르코 서브도 쉽게 탐지할 수 있죠.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 정도 전력이면 마약 조직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해리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해리슨이 두꺼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영어로 빽빽하게 쓰여진 50페이지짜리 문서였어요. 먼저 이 문서를 검토해 보시죠. 저는 문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어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해리슨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이 함정들의 작전 지휘권은 미국 남방사령부가 갖습니다. 모든 출동 명령은 미국 측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럼 우리 영해에서 벌어지는 작전도 미국이 지휘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작전을 위해서죠. 해리슨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지 사용권입니다. 해리슨이 에콰도르 지도를 펼쳤습니다. 주요 항구들의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에콰도르 해군 기지 내에 미군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규모는 군인 200명 정도예요. 200명이라고요? 네, 함정 유지 보수와 작전 지원을 위해서죠. 또한 미국 해군 함정들의 정기적인 입항도 보장해 주셔야 해요. 저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이건 지원이 아니라 우리 해군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겠다는 얘기였죠. 세 번째 조건은 정보 공유입니다. 해리슨이 계속했습니다. 모든 해상작전 정보는 미국과 실시간 공유되어야 해요. 에콰도르 해역의 모든 선박 동향, 어민 활동, 상선 운항까지 모든 정보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해상 정보가 모두 미국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국제 공조를 위해서는 당연한 절차죠. 네 번째 조건이 가장 가혹했습니다. 함정 유지 보수와 무기 보급은 모두 미국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0년간 독점 계약이에요. 해리슨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연간 유지 보수비 2천만 달러, 무기 구매비 5천만 달러입니다. 물론 에콰도르가 부담하셔야 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함정은 무상으로 준다면서 유지비는 우리가 내라는 거였죠. 마지막 조건입니다. 해리슨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에콰도르는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과의 군사 협력을 금지해야 해요. 미국만이 유일한 안보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외교 정책도 미국이 결정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해리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상호 이익을 위한 제안입니다. 에콰도르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우리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렀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의 제안도 들어봐야 했죠.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리슨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사관을 나서며 저는 씁쓸했습니다. 역시 공짜는 없었어요. 그 다음 주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양협력 담당관 왕민기 저를 만나자고 했죠. 카를로스 차관, 중국은 에콰도르와의 해양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왕밍은 50대 초반의 노련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우리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해상 안보도 도울 수 있어요. 왕민기 화려한 브로셔를 내밀었습니다. 신형 호위함 4척과 해상 초계기 3대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20억 달러의 무상 차관도 함께요.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 같았어요. 왕밍이 중국어로 쓰여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통역관이 실시간으로 번역해줬어요. 먼저 중국의 제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왕민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05AD급 구축함 2척과 05ZCA급 호위함 2척을 제공합니다. 모두 최신형이에요. 브로셔에 나온 중국 군함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함정보다 더 크고 화려해 보였어요. 또한 Y9 해상 초계기 3대와 무인 정찰기 10대도 함께 제공합니다. 20억 달러 차관은 어떤 용도인가요? 항구 현대화 사업입니다. 왕민기 에콰도르 지도를 펼쳤습니다. 과야킬과 만타 항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어요.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10배 늘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에콰도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몇 가지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역시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에콰도르 주요 항구 2곳에 중국 해군 보급기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왕민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과야킬과 만태, 각각 200명 규모의 중국 해군 시설을 만들겠어요. 물론 평화적 목적입니다. 보급기지라고 하면 중국 해군 함정들이 태평양 순찰 중에 연료와 식량을 보급받는 곳이에요. 에콰도르에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중국 해군 기지가 우리나라에 생긴다는 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둘째, 모든 해상 자원 개발권에 중국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해상 자원이라고 하면 석유, 천연가스, 심해 광물 등 모든 해양 자원입니다. 왕밍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에콰도르 해역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원에 대해 중국 기업이 50% 지분을 갖게 됩니다. 50%라고요? 네, 대신 개발 비용은 모두 중국이 부담해요. 에콰도르는 아무 투자 없이 5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언뜻 좋은 조건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원을 중국에 넘겨주는 것과 같았어요. 셋째, 중국 어선들의 에콰도르 해역 조업권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대형 원양어선 100척 정도입니다. 왕민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중국 어선들이었어요. 이 어선들이 에콰도르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어민들과 협력해서 윈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척의 대형 외국 어선이 우리 바다에서 조업한다면 우리 어민들은 설 자리가 없을 거였어요. 넷째, 함정 승무원들은 중국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아야 하고 중국 해군 고문단이 상주해야 합니다. 고문단 규모는 300명 정도예요. 함정 운영부터 해상 전술까지 모든 분야를 지도하겠습니다. 왕민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노하우를 에콰도르에 완전히 전수해드리겠어요. 하지만 300명의 중국 군인이 우리나라에 상주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1대1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셔야 해요. 1대1로요? 네, 중국의 글로벌 인프라 사업입니다. 에콰도르가 남미 지역의 핵심 거점이 되는 거죠. 왕민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0년 후 에콰도르는 남미 최고의 물류 허브가 될 겁니다. 중국과 함께라면 가능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도움을 준다면서 우리나라를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럽연합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회담을 요청했죠. 해양안보 전문가 피에르 듀부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를로스 차관, 유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해양 협력을 제안합니다.
듀부아는 40대 후반의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프랑스와 스페인이 공동으로 최신 초계함 2척을 제공할 수 있어요. 유럽 최고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듀부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 훈련 프로그램과 10억 유로의 해양개발 기금도 함께 제공합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유럽은 좀 다를 것 같았어요. 듀부아가 우아한 프랑스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통역관이 실시간으로 번역해줬어요.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은 미국이나 중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듀부아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치 중심 파트너십을 추구해요. 민주주의, 인권, 환경보호를 바탕으로 한 협력 말입니다. 정말 고상하게 들렸습니다. 듀부아가 제공한 브로셔도 세련됐어요. 라파에트급 호위함 2척을 제공합니다. 프랑스 해군의 주력함이죠. 브로셔 속 프랑스 군함은 우아하면서도 강력해 보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에페급 구축함도 고려하고 있어요. 유럽 최고 수준의 이지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0억 유로 개발 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듀부아가 열성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어업, 해양 생태계 보호,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에콰도르가 남미의 모범 사례가 될 겁니다. 정말 이상적으로 들렸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또한 유럽 최고 대학들과의 교육 교류도 제공합니다. 교육 교류라고 하면 에콰도르 청년 500명을 매년 유럽으로 초청해서 해양학, 환경공학, 국제법을 교육시켜 드려요. 듀부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르본, 옥스퍼드, 하이델베르크 등 명문대에서 공부할 기회를 드리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에콰도르 미래 세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에콰도르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해양안보협정에 가입해야 합니다. 듀부아가 두꺼운 협정서를 꺼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모든 해상작전은 유럽연합 해양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유럽연합 해양사령부요? 네, 브뤼셀에 있는 EU 해양안보센터입니다. 전문가들이 에콰도르의 모든 해상작전을 검토하고 조언을 해드려요. 결국 이것도 지휘권 문제였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또한 에콰도르 해양 정책은 유럽연합 기준에 맞춰야 하고 어업 할당량도 유럽연합과 협의해야 합니다. 어업 할당량까지요? 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죠. 듀부아가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들리기로는 좋았지만 결국 우리 어민들의 조업을 유럽이 통제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해군 기지 사용권을 보장해 주셔야 해요. 이것도 보급 기지인가요? 물론 평화적 목적이지만 좀 더 포괄적입니다. 듀부아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유럽 해군 함정들의 남미 순찰 거점이 될 거예요. 또한 에나토 훈련도 가끔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에네이토 훈련까지 우리나라에서 한다고요? 이건 완전히 군사동맹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회담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습니까, 카를로스? 대통령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각하, 모든 나라가 조건부 지원만 제시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지휘권을 요구하고 중국은 항구 사용권을 원해요. 유럽은 정책 결정권까지 간섭하려고 합니다. 국방장관 라파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도움을 받으려면 주권을 포기하라는 얘기군요. 외무장관 이사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조건들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나라들을 알아봤습니다. 러시아도 접촉해봤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의 군사협력 담당관 이고르 페트로프와 만났을 때였습니다. 카를로스 차관, 러시아는 에콰도르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페트로프는 50대의 거친 인상을 가진 전직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기로급 순양함 1척과 그레미아 치급 코르벳함 2척을 제공할 수 있어요. 러시아 함정들도 상당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페트로프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에콰도르 해군 기지에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 보급 기지를 설치해야 해요. 핵잠수함도 기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잠수함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요?
이건 너무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무기는 러시아제만 사용해야 하고 20년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 해군 관계자 주제 실바 제독과의 만남에서 에콰도르 브라질 해양 경계선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실바 제독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남쪽 해역에 대한 공동 관할권을 인정해 주셔야 해요. 이건 우리 영토를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도 접촉해봤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연락관 사토 대령과의 회담에서 에콰도르 해역의 참치 어업권을 일본에 할당해 주셔야 합니다. 사토 대령이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간 5만 톤 규모의 참치 조업권과 갈라파고스 해역 해양생물 연구권도 함께요. 결국 모든 나라가 비슷했습니다. 도움을 준다면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인도도 만나봤습니다. 인도 해군 대표 라지 제독과의 협의에서 인도양 태평양 해상로 확보를 위해 협력이 필요합니다. 라지 제독이 말했습니다. 에콰도르가 인도 해군 함정들의 태평양 진출 거점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이스라엘까지 접촉해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해외협력 담당관 다비드 코헨과의 만남에서 최신 해상 감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헨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는 이스라엘과 공유되어야 하고 중동 지역 정책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셔야 해요.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마약 조직들의 활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낮에도 어선들을 습격했어요. 어민들은 아예 바다에 나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차관님, 또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카를로스 정보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이번엔 가족 단위로 7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해안가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강대국들은 모두 조건부 지원만 제시하고 우리 바다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대통령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더 이상 우리 것 같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바다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누구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카를로스 차관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지만 발음이 특이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사람 같았어요.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대한민국 외교부 김성호 과장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온다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에콰도르의 해양 안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논의해보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온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한국도 결국 조건부 지원을 제시할 게 뻔했죠. 내일 시간 되시면 한국 대사관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조건을 제시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른 나라들처럼 조건부 지원을 제시할 게 뻔했죠. 한국 대사관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대사관처럼 웅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죠. 김성호 과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차관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과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에콰도르의 해양 안보 상황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가 퇴역시킨 군함이 한 척 있습니다. 퇴역시킨 군함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역시 낡은 배를 떠넘기려는 건가 싶었어요. 네, 군함함이라고 불리는 3,000톤급 초계함입니다. 30년간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온 배죠. 김 과장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물론 오래된 배입니다. 하지만 에콰도르 해군이 원한다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상으로요? 네, 무상입니다. 김 과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지 않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모든 나라가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조건이라고 할 게 딱히 없는데요. 김 과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조건이 없나요? 지휘권이나 기지 사용권 같은 건 말입니다. 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의 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에콰도르가 지휘하셔야죠. 우리가 왜 간섭하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군함을 준다는 건가요? 그럼 한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 특별히 원하는 건 없어요. 그냥 에콰도르 바다가 평화로워지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김 과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70년 전 한국전쟁을 아시나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전 세계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에티오피아, 심지어 콜롬비아도 우리를 위해 군대를 보내줬어요. 콜롬비아요? 네,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을 위해 싸워줬습니다. 같은 남미 국가죠. 저는 놀랐습니다. 콜롬비아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분들이 조건을 걸었나요? 한국의 군사기지를 달라고 했나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도와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갚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김 과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터키 대사관이었습니다. 터키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들었거든요. 터키 해군 무관 메흐메트 오즈칸 대령과 통화했습니다. 카를로스 차관님, 한국 지원에 대해 문의하시는군요. 네, 한국이 정말 조건 없는 지원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어요. 오즈칸 대령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11년 반대지진 때 한국이 가장 먼저 구조대를 보내줬어요. 50명의 전문가가 일주일간 구조 작업을 도와줬습니다. 조건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했어요. 오즈칸 대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도 터키 해군 장교들을 매년 한국으로 초청해서 훈련시켜줍니다. 벌써 10년째예요. 다음으로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한국전쟁 참전국이라고 들었거든요. 에티오피아 해외협력 담당관 아베베 테세마와 화상통화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정말 놀라워요. 테세마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에티오피아 청년 3,000명을 한국에서 교육시켜줬어요. IT, 농업, 의료 분야까지 모든 비용을 한국이 댔습니다. 정말 조건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오히려 교육받은 청년들이 에티오피아로 돌아와서 발전에 기여하는 걸 한국이 더 기뻐했어요. 테세마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을 때 70년 전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베트남도 조사해봤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많은 지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베트남 해양경찰청 부청장 레반 투안과 통화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투안 부청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으로 어려울 때 한국이 해양경찰청 5척을 무상으로 지원해줬어요. 조건부 지원이었나요? 전혀요. 오히려 베트남 해양경찰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훈련시켜줬어요. 투안 부청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배들로 불법 어선 단속 성과가 300% 향상됐어요. 한국은 우리 성과를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습니다. 가나 대사관도 연락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한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가나 교육부 국제협력 담당관 쿠암의 아사레와 통화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지원은 가나를 바꿨어요. 아사레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 15년간 가나 학생 1,500명이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모든 비용을 한국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가로 뭘 요구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학생들이 가나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줬어요. 아사레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우리 학생이 가나 최초의 IT 단지를 설립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축하 편지를 직접 보내줬습니다.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 한국 담당관 라시드 하산과의 통화에서 한국은 방글라데시에 직업훈련원 수리 개를 설립해 줬어요. 하산이 말했습니다. 10년간 10만 명의 청년들이 기술을 배웠어요. 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같은 답변이 돌아왔어요. 한국은 정말로 조건 없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간 일관되게 말이죠. 가장 놀라운 건 태국의 증언이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한국협력 담당관 소폰 위라 씨와의 통화에서 한국전쟁 때 태국이 보낸 건 군함 1척과 병력 200명뿐이었어요. 위라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간 태국을 잊지 않고 있어요. 매년 태국 군 장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무기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70년간 계속요? 네, 한 해도 빠짐없이요. 한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관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이라니.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절대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원받는 나라의 자립을 돕는 방향이었어요. 셋째, 장기적으로 그 나라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군함함은 어떤 성능입니까? 3,000톤급으로 최신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마약 밀수선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이 상세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최고 속력 30노트, 승무원 120명 규모입니다. 76mm 함포와 대한미사일도 장착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 상당히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가진 어떤 배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 기술진을 파견해서 에콰도르 해군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무상입니다. 저는 점점 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나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에콰도르 바다에서 평화가 찾아왔을 때 한국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김 과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런 지원은 처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필리핀에도 35년 된 구축함을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조건 없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필리핀이요? 네, 남중국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그 배로 해양 질서를 많이 회복했어요. 김 과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콜롬비아에도 노후함을 무상 지원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그 배로 대규모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한국은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를 도와왔습니다. 조건부 지원이 아니라 진짜 도움 말입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 이런 일을 하나요?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전쟁 때 말인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어요.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강대국들처럼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지는 않나요? 영향력보다는 신뢰를 쌓고 싶어요. 김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력으로 얻은 영향력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지만 신뢰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합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군함함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에콰도르 정부가 원한다면 다음 달부터 인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김 과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이요? 에콰도르 해군 장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훈련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최신 해상 전술과 장비 운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인가요? 물론입니다. 숙식비까지 한국에서 부담할게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동맹국 수준의 지원이었어요. 차관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김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이 배로 에콰도르 바다를 꼭 되찾아 주세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나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통령께 보고하고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에콰도르의 평화로운 바다를 위해서요.
대사관을 나서면서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조건 없는 지원을 제안하는 나라가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일까? 숨겨진 조건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해외 지원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먼저 발견한 건 새마을 운동이라는 한국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프로그램을 아프리카와 아시아 30개국에 전수해줬다고 했어요. 세네갈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10년간 새마을 운동을 지원한 결과 세네갈 농촌 소득이 3배 증가했다고 했어요. 조건은 전혀 없었고 모든 기술을 무상으로 전수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지뢰 제거 작업을 15년간 지원했어요. 한국 지뢰 제거단이 캄보디아 전역에서 10만 개의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이것도 완전 무상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르완다 사례였습니다. 1994년 대학살 이후 폐허가 된 르완다를 한국이 20년간 꾸준히 지원했어요. 병원, 학교, 도로를 건설하고 의료진과 교사들을 파견했습니다. 르완다 대통령 폴 카가메가 한국을 진정한 친구라고 부른다는 기사도 봤어요.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조건 없이 도와준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파라과이의 증언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농업기술을 전수해서 파라과이 쌀 생산량을 10배 늘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쌀을 수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파라과이 발전만을 위한 지원이었죠. 라오스에서는 한국이 교육부를 통째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라오스 교육부 공무원 5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씩 연수시켰어요. 라오스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몽골의 경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울란바토르에 한국국제학교를 설립했는데 몽골 학생들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했어요. 몽골 학생들이 한국어와 첨단 기술을 배우게 된 거죠. 조사하면 할수록 한국의 지원 철학이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둘째, 단기가 아니라 20에서 30년 장기 지원을 했습니다. 셋째, 지원받는 나라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졌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터키,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70년 전 한국을 도운 모든 나라에 한국은 지금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었어요. 터키의 경우 지진이 날 때마다 한국이 가장 먼저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매년 100명씩 장학생을 초청했어요. 태국에는 농업기술을 20년간 지원했고 필리핀에는 태풍 피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가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전쟁 때 콜롬비아가 보낸 군함과 병력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콜롬비아 해군을 지원하고 있었죠. 저는 더 깊이 조사해봤습니다. 혹시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나라들 중에서 한국에 특별한 혜택을 준 곳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일방적으로 지원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네갈의 경우 한국이 10년간 농업기술을 지원했지만 세네갈이 한국에 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 기업이 세네갈에 진출한 것도 없었고 무역량도 미미했습니다. 르완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20년간 지원했지만 한국이 르완다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전무했어요.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지원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지원했어요. 2주간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진짜였어요. 숨겨진 의도나 조건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에콰도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그들만의 독특한 외교 철학 때문이었죠. 이제 대통령께 보고할 때가 됐습니다. 과연 제 조사 결과를 믿어주실까요? 각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실 회의장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4주간의 조사를 마친 후였죠. 모든 장관들이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국방장관 라파엘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카를로스 차관, 아직 성급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조사 자료를 탁제 펼쳐놓았습니다.
한국은 70년간 16개국을 조건 없이 도와왔습니다. 필리핀, 콜롬비아, 터키, 에티오피아. 모든 나라가 같은 증언을 했어요.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세히 보고하라. 3D Thieves, TD Thithi, 3TC. 각하, 한국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심는 나라예요. 저는 필리핀 해군 작전처장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이 준 함정으로 남중국해 불법 어선들을 모두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외무장관 이사벨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숨겨진 조건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더 놀라웠어요. 한국이 준 초계함으로 태평양 최대 마약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콜롬비아에 가서 축하해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그런데 왜 한국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거죠? 알베르토 해군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받은 은혜를 갚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동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70년 전 콜롬비아가 한국을 위해 해병대 3,000명을 보냈어요. 그 보답으로 지금까지 콜롬비아 해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는데요. 라파엘 장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관없다고 합니다. 저는 김성호 과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언젠가는 자신들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요. 대통령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카를로스, 자네 확신하나? 네, 각하. 한국은 진짜입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각하, 한국 외교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콰도르 바다가 평화로워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다라고요.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함이 보였어요. 요다. 한국의 손을 잡겠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라파엘 장관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라.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전하라. 2주 후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군함함이 에콰도르로 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아야킬 항구에는 에콰도르 해군 전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대통령과 함께 영접 나갔죠. 차관님, 저기 보이는 게 한국 함정입니다. 해군 정보장교 카를로스가 쌍안경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멀리서 한 척의 거대한 함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풍당당했어요. 저게 3,000톤급이라고요? 네, 길이 102m, 폭 14m입니다. 알베르토 장군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순찰선보다 3배나 크네요. 함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선체에 새겨진 한국 해군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 함정이 30년간 한국 바다를 지켰다고요? 네, 각하. 수백 번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30분 후 함정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한국 해군 승조원들이 일렬로 정렬해 있었어요. 한국 해군 대령 박진수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에콰도르 대통령 각하, 카를로스 차관님, 환영합니다. 박 대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함정을 에콰도르 해군에 정식으로 인계하겠습니다. 인계식이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이 함정의 상세한 성능을 설명해 줬어요. 76mm 함포 1문, 40mm 대공포 2문, 대함미사일 8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알베르토 장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해군 최강 전력이네요. 레이더 탐지 거리는 250km, 최고 속력 30노트입니다. 박 대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르코 서버 같은 반잠수 정도 쉽게 탐지할 수 있어요. 저는 함정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정말 30년 된 배가 맞나요? 네. 하지만 한국 해군이 최고 수준으로 정비했습니다. 박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엔진부터 무기체계까지 모두 새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대통령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각하, 이제 이 함정의 새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함벨리암은 어떨까요? 함벨리암, 네, 에콰도르 전설적인 해군 장군의 이름입니다. 200년 전 독립전쟁 때 해상에서 스페인 함대를 물리친 영웅이죠. 대통령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하다. 함벨리암으로 하자. 명명식이 거행됐습니다.
함정 측면에서 한국 해군 마크가 제거되고 함벨리암이라는 새 이름이 새겨졌어요. 이제 이 배는 에콰도르 해군 소속입니다. 박 대령이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마지막으로 국기 개양식이 열렸습니다. 함정 뒤편에 에콰도르 국기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정 앞편에는 태극기가 함께 개양됐습니다. 저건 왜 올리는 거죠? 제가 박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이 배가 한국과 에콰도르의 우정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박 대령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배가 에콰도르 바다를 지킬 때마다 한국의 마음도 함께 할 겁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배려까지 해주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항구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우리 바다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벨리암과 함께 말입니다. 박수와 환호가 항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박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배로 에콰도르 바다를 꼭 되찾아 주세요. 그게 한국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말이에요. 한벨리암이 에콰도르 해군기로 첫 출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명의 에콰도르 승조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배치에 섰어요. 함장 루이스 바스케스가 명령했습니다. 모든 승조원 준비 완료. 출항! 한벨리암이 부두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바다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한국이 준 이 배와 함께라면 말이죠. 긴급 상황, 대규모 밀수선단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한벨리암이 취역한 지 일주일 후 해군 정보국에서 충격적인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보장교 카를로스가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죠. 어디서요? 갈라파고스 제도 서쪽 150km 해상입니다. 카를로스가 긴급 첩보를 펼쳐놓았습니다.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과 멕시코 조직이 연합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모선 3척에 소형 무장선박 8척이 집결해 있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죠? 추정 마약량만 50톤입니다. 시가 100억 달러 규모죠. 카를로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우리 해역을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해군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알베르토 장군이 작전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관님, 큰일입니다. 장군이 레이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적 함대가 우리 영하해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6시간 후면 우리 해역에 진입합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를 집어삼키려는 괴물 같았어요. 우리 기존 순찰선으로는 대응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장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무장선박들이에요. 우리 300톤급 순찰선으론 접근조차 못합니다. 그때 작전참모 호루의 중령이 제안했습니다. 장군님, 한벨리암을 투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한 표정이었죠. 한벨리암의 첫 실전이 될 텐데. 알베르토 장군이 고민했습니다. 장군님, 지금이 아니면 언제 쓸 건가요? 제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아닙니까?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벨리암 긴급 출동 명령. 30분 후 해군 기지에 비상이 울렸습니다. 한벨리암 승조원 120명이 전속력으로 배치에 섰어요. 함장 루이스 바스케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관님, 한벨리암 출동 준비 완료입니다. 함장님, 자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바스케즈 함장의 눈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배의 성능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죠. 한국이 준 이 배의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벨리암이 부두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해군기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모든 승조원 전투 준비. 바스케즈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75mm 함포 장전, 대함 미사일 시스템 가동. 승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6개월 훈련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포술장 마르코스 중위가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주포 시스템 정상, 레이더 추적 시스템 온라인. 통신장 패드로 소위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통신 시스템 정상, 위성 링크 연결 완료. 레이더 요원 미구엘 병장이 외쳤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가동, 탐지 범위 250km로 설정. 함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군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해요. 항해장 펠리페 소령이 항로를 확인했습니다. 함장님, 최단 항로로 3시간이면 교전 해역에 도착합니다. 좋습니다. 최고 속력으로 항진! 한벨리암이 부두를 떠났습니다. 해군기지 전 병력이 경례로 배웅했어요.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함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한벨리암이 바다를 가르며 전속력으로 항진했습니다. 30노트의 빠른 속도였어요. 우리 기존 순찰선보다 2배나 빨랐습니다. 함교에서 바라본 바다는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바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차관님, 한국에서 이 배를 정말 잘 정비해줬네요. 바스케즈 함장이 감탄했습니다. 엔진음도 조용하고 진동도 거의 없어요. 30년 된 배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기관장 후안 중령이 엔진실에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모든 엔진 파라미터 정상, 연료 소모량도 예상보다 20% 적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엔진을 완전히 오버홀했거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새 엔진으로 교체한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1시간 30분 후 레이더 요원이 외쳤습니다. 함장님, 전방 180km 지점에서 대형 신호 포착. 몇 척입니까? 대형선 3척, 소형선 8척입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전투 준비, 모든 무기 시스템 가동! 한벨리암 내부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조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전투 준비를 완료했어요. 포술장이 보고했습니다. 76mm 함포 사격 준비 완료. 대한미사일 8발 발사, 대기. 대공포 사수들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40mm 대공포 이문 준비 완료. 근접방어체계 가동. 거리 100km, 적 함대 시야 확인. 쌍안경으로 보니 멀리서 거대한 선박들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저것들이 마약선이라고요? 네, 차관님. 화물선을 개조한 대형 밀수선들입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길이 150m가 넘는 괴물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상대방도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적선에서 무전이 들어옵니다. 통신병이 보고했습니다. 들어보죠. 스피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콰도르 군함, 즉시 물러가라.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바스케즈 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에콰도르 영해다. 즉시 항복하고 검색에 응하라. 하하하, 그 조그만 배로 우리를 어쩌겠다는 거냐? 상대방이 비웃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신 무장이 있다. 너희 바다도 아니다. 물러가라. 그때 적 함대에서 경고 사격이 날아왔습니다. 한벨리암 옆으로 포탄이 떨어졌어요. 물기둥이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승조원들이 긴장했어요. 적선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76mm 함포, 목표물 고정. 목표물 고정 완료? 포술장이 보고했습니다. 레이더 추적 시스템 가동, 사격 통제 시스템 온라인. 한벨리암의 최신 장비들이 일제히 작동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정수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함포가 적함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정밀한 움직임이었어요. 거리 3km, 사격 준비 완료. 사격! 꽝! 한벨리암의 76mm 함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정확한 첫발이었어요. 포탄이 적 모선의 엔진 부분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큰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어요. 명중! 적 모선 엔진 격파! 승조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적 함대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형 무장선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2차 목표 설정, 좌측 무장선! 사격! 두 번째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소형 무장선의 상부 구조물이 박살났어요. 적선 무력화,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적선들도 하나둘씩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벨리암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저항을 포기한 거였어요. 모든 적선 항복, 접근해서 검거하겠습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30분 후 모든 적선을 제압했습니다. 마약 50톤과 무장괴한 80명을 체포했어요. 차관님, 대성공입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준 이 배의 성능이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격에 젖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바다를 되찾기 시작한 거였어요. 함장님, 한국에 감사 전문을 보냅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벨리암이 개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승리의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이제 세상이 한벨리암의 진가를 알게 될 차례였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벨리암이 개선 입항한 지 2시간 후 제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미국 마약단속청 DEA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카를로스 차관님이십니까? DEA 남미 담당국장 마이클 로드리게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에콰도르 해군의 작전 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마이클 국장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체포한 조직 두목 중에 우리가 10년간 추적해온 카를로스 멘도사가 있어요. 태평양 최대 마약왕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잡았다니 몰랐거든요. 또한 압수한 마약 50톤은 미국 연간 마약 유입량의 10%에 해당합니다. 이 한 번의 작전으로 태평양 마약 루트가 완전히 차단될 거예요. 두 번째 전화는 UN 마약 범죄 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차관님, UN에서 에콰도르의 성과를 긴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안토니오 마르티네스가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국제 마약 단속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예요. 한 척의 함정으로 이런 성과를 낸 건 전례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CNN 국제뉴스 데스크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카를로스 차관님, CNN 국제부 기자 사라 윌슨입니다. 긴급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인터뷰요? 네, 에콰도르 해군의 놀라운 성과가 전 세계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이 제공한 함정의 역할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시간 후 CNN 생방송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남미 에콰도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 기자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한 함정 한 척이 태평양 최대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했어요. 카를로스 바스케스 차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이번 작전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한국이 제공한 한벨리암의 우수한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76mm 함포와 최신 레이더 시스템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정확한 사격으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죠. 한국이 이 함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완전히 무상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사라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무 조건 없이요? 네, 한국은 에콰도르 바다의 평화만을 바랐습니다. 이것이 한국 외교의 진짜 모습이에요. 방송이 끝난 후 더 많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BBC,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 시간, 각국 방송사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산 군함이 에콰도르 바다를 구했습니다. CNN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작은 나라의 품격 외교, 큰 성과를 나타. BBC의 제목이었습니다. 신뢰로 맺어진 우정, 바다에서 빛을 발하다. 프랑스 르몽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주변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왔어요. 카를로스 차관님, 정말 축하합니다. 이반 두케 대통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콰도르가 잡은 마약왕 멘도사는 우리를 10년간 괴롭힌 악질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의 지원 덕분입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우리도 한국에서 받은 함정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페루 해군 참모총장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에콰도르의 성공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어요. 칠레 외무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품격 외교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조건 없는 지원이 이런 결과를 낳는군요. 가장 의미 있는 연락은 한국에서 온 거였습니다. 김성호 과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차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벨리암이 이런 성과를 내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의 지원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에콰도르 해군의 용기와 실력 덕분이에요. 우리는 도구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김 과장의 겸손한 태도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께서도 매우 기뻐하고 계세요.
에콰도르 바다의 평화가 찾아온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에콰도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전국이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어제 우리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국회의사당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벨리암 한 척으로 태평양 최대 마약 조직을 소탕했어요. 50톤의 마약과 80명의 범죄자를 검거했습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의사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주었어요. 대통령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한국은 70년 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은혜를 지금 갚고 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나라입니다. 박수가 5분간 계속됐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조건 없는 우정을 말이에요. 연설이 끝난 후 각국 언론이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한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이었어요. 무력이 아닌 신뢰로 바다를 구한 나라. 영국 가디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해양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미국 해군 대학 교수 존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무기를 팔아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주고 진짜 친구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외교입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메리 존슨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투자로 큰 성과를 거뒀어요. 에콰도르는 이제 한국의 영원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벨리암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승조원들이 함정을 정비하고 있었어요. 바스케즈 함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관님,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던데요? 네, 한벨리암이 유명해졌어요. 한국에 정말 고마워해야겠네요. 함장이 함교를 바라봤습니다.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 두 깃발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우정의 상징이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품격의 나라, 신뢰로 친구를 만드는 나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였죠.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벨리암을 찾았습니다. 새벽 5시, 해군 기지는 조용했지만 한벨리암은 이미 순찰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차관님, 이른 아침에 나오셨네요. 바스케즈 함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도 순찰 나가시는군요. 네, 매일매일입니다. 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벨리암이 취역한 이후로 우리 해역에서는 마약선을 한 척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 척의 함정이 바꾼 기적이었죠. 어민들도 이제 안전하게 조업하고 있어요. 항해장 펠리페 소령이 덧붙였습니다. 실종자도 완전히 사라졌죠. 6개월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한벨리암이 부두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새벽바람에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언제 봐도 감동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사무실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김성호 과장이었어요.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김 과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일로 직접 오셨나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김 과장이 공식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에콰도르 해군 장교 수십 명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합니다. 최신 해상 전술 교육을 위해서요. 또 무상인가요? 물론입니다. 김 과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벨리암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진도 파견하겠어요. 1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진짜 파트너가 되려는 진심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사실 한국 해군 참모총장께서 직접 에콰도르 방문을 검토하고 계세요. 정말요? 네, 한벨리암의 성과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김 과장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소에서 에콰도르 해군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함정 정비 기술 전수 프로그램입니다. 김 과장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에콰도르 해군 기술자 5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집중 교육시킬 예정이에요. 한벨리함뿐만 아니라 모든 함정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도 무상인가요? 당연합니다. 항공료, 숙식비, 교육비, 모든 걸 한국에서 부담해요. 김 과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에콰도르가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요. 우리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런 철학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의존 관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국은 자립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과장님,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네요. 아닙니다. 우리도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김 과장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당연하죠. 그게 한국의 방식이에요. 그때 김 과장이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한국이 지원한 함정으로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적단을 소탕했어요.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에 직접 감사 편지를 보냈답니다. 콜롬비아는 어떤가요? 더 대단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흥분됐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초계함으로 카리브해 마약 루트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콜롬비아 해군이 역사상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지원이 전 세계 바다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과장님, 이런 성과들이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신뢰를 심는 나라입니다. 김 과장의 말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무력으로 얻은 영향력은 언젠가 사라져요. 하지만 신뢰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 진짜 친구들을 만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김 과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콰도르, 필리핀, 콜롬비아, 터키, 에티오피아. 이 모든 나라가 한국의 진짜 친구예요. 조건 없는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죠. 일주일 후 국제해양안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도 에콰도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발표자는 한국 해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직접 나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21세기 해양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독이 연단에 섰습니다. 무기의 성능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8개국의 함정을 지원했어요. 모두 조건 없는 지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제독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태평양과 카리브해 마약 밀수량이 70% 감소했어요. 해적 사건은 80% 줄었습니다. 회장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에콰도르의 한벨리암 작전을 보십시오. 대형 스크린에 한벨리암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30년 된 함정 한 척이 태평양 최대 마약 조직을 소탕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제독이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에콰도르 해군의 의지였어요. 한국은 도구만 제공했습니다. 진짜 연궁은 에콰도르 해군이에요.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며 박수를 쳤어요. 필리핀의 사례는 더욱 놀랍습니다. 이 제독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함정으로 남중국해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불법 어선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리브해 마약 루트가 완전히 차단됐어요. 이 제독이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의 핵심은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이들 나라의 함정을 파한 것이 아니라 선물했어요. 조건도 없이 말입니다. 그 결과 이들 나라는 한국의 영원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회장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이 제독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아요. 희망을 줍니다.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며 박수를 쳤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왔습니다. 모두 한국과의 협력을 원했어요. 브라질 해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멕시코 해군 작전사령관도 동의했습니다. 조건 없는 지원이 이런 성과를 낸다니 놀랍네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미국 해군 제독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투자로 큰 성과를 거뒀어요. 우리도 한국의 철학을 배워야겠네요.
중국 해군 제독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정말 강력하군요. 무력보다 효과적이에요. 러시아 해군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해양 외교 모델을 제시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도 감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한벨리함의 불빛이 보였어요. 오늘도 조용히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품격 외교, 전 세계 모델 되다. 신뢰로 바다를 구한 나라, 대한민국. 무기가 아닌 희망을 주는 외교. 각국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품격의 나라로 말이죠. 3개월 후 에콰도르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거예요. 대통령 궁에서 열린 환영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각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콰도르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함정을 준 게 아니에요.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박수가 5분간 계속됐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답사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성공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벨리암이 평화의 바다를 만든 걸 보며 정말 기뻤어요. 이것이 한국이 추구하는 외교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번영하는 세상 말이에요. 한국 대통령의 에콰도르 방문은 3일간 계속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대통령궁에서 공식 회담이 열렸어요. 에콰도르는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에콰도르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에콰도르 대통령도 감격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 바다를 되찾았어요. 이제 에콰도르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벨리암 작전 이후 에콰도르 해상 운송업이 급성장했어요. 마약 조직이 사라지자 상선들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민들도 이제 안심하고 조업하고 있어요. 에콰도르 대통령이 보고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어획량이 300% 증가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국 대통령이 직접 한벨리암을 방문했습니다. 구아야킬 항구에서 열린 방문식에는 에콰도르 해군 전 장병이 참석했어요. 이 함정이 바로 한벨리암입니까? 한국 대통령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간 한국 바다를 지킨 배가 이제 에콰도르 바다를 지키고 있군요. 바스케즈 함장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각하, 이 배는 정말 훌륭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어요. 한국 대통령이 함정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네요. 네, 한국 기술진들이 새 배처럼 만들어줬습니다. 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콰도르 승조원들도 한국에서 받은 훈련 덕분에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 대통령이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저 두 깃발이 함께 펄럭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우정의 상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에콰도르의 영원한 우정 말이에요. 한국 대통령이 승조원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승조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벨리암으로 에콰도르 바다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조원들이 감격했습니다. 외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격려해주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셋째 날에는 경제협력 협정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이 에콰도르에 추가 지원을 약속했어요. 해군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에콰도르 어업 현대화 사업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어요. 또한 에콰도르 청년 1000명을 매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에콰도르 대통령이 감격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에콰도르의 미래를 생각해 주는군요. 당연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어려울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함께 기뻐해야죠. 마지막 날 밤 만찬에서 한국 대통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차관님 덕분에 한국과 에콰도르가 진짜 친구가 됐네요. 아닙니다, 각하. 한국의 진심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죠. 조건 없는 우정으로요. 한국 대통령이 떠나는 날, 구아야킬 공항에는 수천 명의 에콰도르 시민들이 모였어요. 모두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한국! 한국!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와주세요. 한국 대통령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에콰도르는 한국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에콰도르의 우정은 정말 영원할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한벨리암은 매일 바다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며 평화의 바다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한국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신뢰를 심는 나라, 의리를 잊지 않는 나라, 무기가 아닌 희망을 주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은혜를 지금도 갚고 있는 나라죠. 받은 만큼 돌려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한벨리암이 에콰도르 해군에 합류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다시 구아야킬 항구를 찾았습니다. 1년 전 한벨리암을 처음 맞이했던 그 부두에서 말이에요. 차관님 기념일이군요. 바스케즈 함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1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함장님, 이 1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적의 1년이었습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벨리암 덕분에 우리 바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제로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95% 감소했고 어민 실종 사건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에콰도르 해역이 이제 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가 됐습니다. 알베르토 해군 참모총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해군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에콰도르 해군이 이제는 남미의 모범이 되었어요. 한국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우리 해군입니다. 김성호 과장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도 기념식에 참석하러 왔어요. 한국은 도구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에콰도르 해군의 용기와 노력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우리 바다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었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특별한 나라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특별할 게 없어요?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거든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당연하죠. 이런 철학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죠. 김 과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에콰도르와 한국의 우정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한벨리암을 둘러봤습니다. 승조원들이 내일 순찰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출동이시군요? 네, 매일매일입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게 말이에요. 함교에서 바라본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공포의 바다가 아니었어요. 희망의 바다, 평화의 바다가 됐습니다.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 깃발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정의 증거였어요. 조건 없는 신뢰로 맺어진 영원한 파트너십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심어가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힘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의리를 잊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진짜 품격입니다. 한벨리암이 오늘도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음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조용한 도움으로 희망을 되찾는 나라들과 함께 말이에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